답답해 죽겠네. 대체 그런 모나는 왜 있는 거야? 가난해서 술이라도 얻어먹겠다는 거야, 뭐야? 가장 절친한 친구이자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제 여동생과 저는 어릴 때부터 서로 의지하는 사이였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어릴 때부터 저희 앞에서도 서로 말다툼이 잦으셨고 두 분의 사이는 늘 위태위태했습니다. 사소한 것에도 서로 간의 의견 차이가 있었고 매일같이 충돌이 있었죠. 엄마는 가끔씩 저희 자매를 보면서 너희들이 아니었다면 진작에 아빠랑 이혼했을 텐데 너희들을 봐서 엄마는 힘들어도 참아낼 것이라며 저희 때문에 부부관계를 유지하시는 것 같았죠. 그리고 아빠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엄마만 두고 아빠와 셋이서 맥도날드에 가서 햄버거를 먹을 때 아빠도 엄마랑 똑같은 말씀을 하셨죠. 저희 자매는 저희 때문이라도 좋으니 엄마와 아빠가 이혼을 하지 않으시기를 바랬습니다. 초등학생밖에 안 된 어린 저희 자매에게 부모님의 존재는 커다란 존재였고 그들이 없으면 당장이라도 내일 죽을 것 같은 기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부모님의 그런 결심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저와 동생이 중학교에 들어가자 이 정도면 아이들이 부모 한쪽 없다고 해서 잘 자라지 못할 것은 없는 것 아니냐며 결국 두 분이 갈라지는 선택을 했죠. 엄마와 아빠는 서로 저희들의 양육권을 갖겠다고 다투셨고 결국 법원의 판결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부간 사이는 좋지 않았지만 자식들을 향한 애정과 잘 양육하겠다는 의지가 두 분 다 모두 크셨기 때문에 판사님도 쉽사리 결정을 하지 못하셨습니다. 저희 자매는 나름대로 꾀를 내어서 제가 아빠와 살고 동생이 엄마와 산 다음에 서로 힘을 합쳐서 부모님을 화해시켜보자. 그렇다면 다시 내 가족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며 판사님께 저는 아빠, 동생은 엄마와 살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판사님께서는 저희를 보시며 너희들 정말 확실한 거니? 둘이 떨어져 사는 게 더 힘들 수도 있단다. 다시 기회를 줄 테니 고민해보는 게 어떻겠니? 라고 물어보셨지만 저희 자매는 그 결정을 번복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부모님을 설득해서 가족을 합칠 자신이 있었거든요. 결국 저와 동생은 갈라졌고 저희의 기대와 다르게 엄마는 동생을 데리고 먼 지역으로 이사를 가버리셨습니다. 종종 서로 엄마와 아빠 집에 번갈아 가면서 만날 기회가 있긴 했지만 비행기를 타고 가야 했고 1년에 2번 정도만 교류를 할 수밖에 없었죠. 후회했지만 이미 늦어버린 선택이었습니다. 저와 동생은 매일같이 전화와 문자를 하며 서로가 잘 지내는지 확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눈물을 쏟는 날도 많았고 아빠와 엄마가 저와 동생에게 서로 잘해주시긴 했지만 넷이 살던 가족이 절반으로 줄어버린 그 허전함은 극복할 수가 없더군요. 저와 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같은 대학교에서 만나자며 서로 약속을 했죠. 제가 먼저 보스턴의 터프트 대학에 갔고 동생도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이 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5년 만에 저와 동생은 다시 같이 살 수 있었습니다. 성인이 된 후 마음의 상처도 많이 아물었고 저와 동생 모두 어릴 때만큼 서로를 의지하지는 않았지만 다시 가족 구성원이 합쳐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동생이 제 자취방으로 들어오는 날 서로 끌어안고 말없이 등을 두들겨 주었죠. 다시 재회한 저희 자매는 친구처럼 즐겁게 지냈습니다. 동생 제시는 학교 생활하며 만나게 된 한국인 유학생인 남자친구가 있었고 그와 연애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일체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늘 동생을 즐겁게 해주는 나이스한 남자친구였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제가 간섭해야 할 시기가 왔다고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제시는 대학 졸업과 동시에 한국인 남자친구와 결혼해서 한국에 가서 살겠다는 말을 하더군요. 동생을 설득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시 동생과 떨어져야 한다는 슬픔도 있긴 했지만 나름대로 명문대학에 속하는 이 대학을 졸업하고 충분히 여기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왜 한국에까지 가서 살아야겠냐며 따졌죠. 전 세계 사람들이 미국에 와서 살고 싶어 난리인데 왜 역으로 미국을 떠나야 하냐며 말이죠. 제시도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한국인 남자친구에 대한 사랑이 무엇보다도 컸고 남자친구의 부모님이 유학을 보낼 정도라 집안 사정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남자친구 아버지가 하는 공장 사업을 물려받아서 경영할 예정인데 금전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사랑받으며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말하더군요. 제시가 아버지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해서 남자에게 너무 의지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와 살아서 그런지 남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지 않거든요. 그런 제시가 안타깝게 생각되더군요. 하지만 동생의 인생, 언니가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고 한들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미국의 괜찮은 회사에 취직을 했고 동생은 1년 더 학업을 마친 뒤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동생이 한국으로 떠난 날 저는 너무 슬펐습니다. 이렇게 내 가족이 각각 찢어져서 따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 자체가 왠지 모르게 슬픈 일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부모님의 이혼이 이렇게 가족들을 뿔뿔이 흩어지게 한 것 같고
가족끼리 뭉쳐 살겠다는 의지가 부족한 것도 오랜 시간 떨어져 살아서 유대감도 부족해서인 것 같고 여러모로 많은 생각이 들더군요. 출국장에서 동생에게 미국을 떠난 만큼 꼭 잘 살아야 된다며 인사하고 보내주는 것 말고는 제가 해줄 것도 없더군요. 그렇게 시간이 한참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자주 전화통화를 했지만 지금은 그 빈도도 많이 줄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제시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제시는 저에게 힘들다며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늘 잘 살고 있다며 걱정 말라던 동생이기에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놀랐죠. 남편과 다툼이 있었고 속상한 마음에 저에게 전화를 한 것이죠. 이렇게 싸운 것은 처음이었고 심지어 미국으로 혼자 돌아갈 생각마저 들었다면서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화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 먼 한국 땅까지 가놓고 이제 와서 그런 소리를 하냐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모든 게 부모님의 이혼 때문에 남자에게 의지를 많이 하는 동생이 한국까지 시집을 갔고 결국 그곳에서 처량한 신세가 된 것이라는 생각이 밀려왔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원망은 할 수 없으니 한국에 대해 원망하는 마음이 들더군요. 동생과 저는 매일같이 통화했습니다. 남편이 거래처 직원들에게 접대한다며 여자가 나오는 술집에 갔다가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 들어왔다며 그것 때문에 아주 크게 싸우고 난리를 피웠다고 했습니다. 저는 거래처 사람들에게 왜 술을 대접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고 제 상식 밖의 문화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도 심지어 여자가 나오는 술집이라니. 대학생 때 친구였던 다른 한국인 친구에게 이건 도대체 무슨 문화냐고 물었고 그 친구는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에는 그런 문화가 있다며 미국에서 거래처에게 고급 술 선물을 보내는 것과 비슷한 문화라고 했습니다. 단지 술만 선물하는 게 아니라 직접 술도 마시면서 대접을 해야 그 의미가 있다면서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요상한 문화가 있나 싶었고 저는 동생에게 한국에서는 그렇다던데 사실이냐고 물었고 동생도 한국의 접대 문화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남편이 그런 자리에 많이 참석하긴 했는데 늘 문제가 없던 것으로 안다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다 한국의 접대 문화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는 생각에 한국에 대한 원망은 커져갔습니다. 저는 동생 남편의 행동에 대해서 비난하는 게 아니라 가난한 나라니까 거래처한테 술이나 얻어먹느냐고 다들 돈 없이 살아서 그러냐며 어느새 한국에 대해서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동생은 남편을 용서할지 말지 고민하는 중인데 왜 한국에 대해서 이상한 이야기를 하냐며 그런 이야기를 계속할 거라면 다음에 통화하자고 하더군요. 저는 동생의 말은 더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 거래처라는 사람들도 가정이 있는 사람들일 텐데 집에 배우자를 두고 그런 데 가는 게 그들의 문화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었고 앞으로도 그런 문화가 있는 곳에서 동생이 마음고생하며 살아가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시는 며칠 뒤 마음이 거의 정리가 되었다며 남편을 믿고 용서하기로 했다고 하더군요. 어처구니 없는 말에 당장 한국으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너한테 필요한 사람은 바로 이 언니라고 하면서 말이죠. 제시는 저에게 굳이 한국에 안 와도 된다고 했지만 저는 기어코 한국에 왔죠. 동생 남편, 제부와 만나서 대화를 하고 조금이라도 부정한 일이 있었다면 뺨을 후려 갈겨줄 생각이었죠. 저를 배웅 나온 제부의 얼굴을 보자마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무슨 염치로 나를 배웅 나왔냐며 따졌죠. 그리고 그 옆에서 오히려 동생은 저를 말리더군요. 동생은 남편과 어느 정도 오해가 있었고 많은 대화를 하고 있는 중이라며 섣불리 내 입장만 생각해서 화를 내지는 말라고 하더군요. 차를 타고 서울로 이동하는 내내 제부는 자기는 결백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저는 일방적으로 제부에게 쏘아붙였지만 제부는 제시와 제가 화가 난 상황임을 충분히 안다며 하지만 우려하는 그런 일은 자기는 맹세코 없었다며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그만 기절했고 아침이 되어서야 정신을 차리고 집에 돌아간 것이라며 그때 있었던 일에 대해서 해명하려고 노력하더군요. 저는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술을 조절하지 못하고 기절해서 제시를 실망시킨 것은 맞지만 정말 실수였던 일이고 하늘에 맹세코 부정한 일은 없었다며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제가 그의 말을 믿지 않는 한 끝나지 않은 싸움이었죠. 비가 아주 많이 오는 날이었지만 그 빗소리를 뚫고 제 목소리는 제부의 귀에 날카롭게 들렸을 정도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1시간 넘게 제 잔소리가 이어졌고 제부는 저의 일방적인 비난을 들으며 집에 도착했습니다. 방 한 칸에 제가 잘 곳을 준비해놨다며 내일 이야기해도 늦지 않다고 제시가 저를 말렸습니다. 하지만 집안에서도 저는 제부에게 쏘아붙였고 제시가 오히려 저에게 천천히 대화하자며 자기 남편 편을 들더군요. 바람핀 남편도 남편이라고 편드는 거냐고 제시에게 따졌고 이래서 한국에 가지 말라 그러지 않았냐며 동생과도 감정 다툼을 했죠. 제시는 화가 났던 것도 맞고
실망한 것도 맞지만 남편을 믿어보겠다며 나섰고 결국 저는 화를 못 참고 여기서는 안 자겠다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비가 아주 많이 오는 날 이런 날씨에 어딜 나가냐며 저를 잡았지만 저는 화가 잔뜩 난 채 집 대문을 열어 제끼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근처 호텔에 숙소를 잡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갔고 호텔 근처 역에서 내려서 호텔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유난히 많이 오던 비는 심상치 않은 기운을 내뿜었습니다. 가는 길에 물이 발목까지 차 있었고 물이 차오르는 것 같았죠. 이상함을 감지하고 주변을 살펴봤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치를 채고 그때 밖으로 빠져나와야 했습니다. 몇 분 지나지 않았는데 이제는 무릎까지 물이 찼고 주변을 둘러보니 사람들은 다 도망치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미친 속도로 물은 차올랐고 저는 그곳을 빠져나가고 싶었지만 살아생전 처음 와보는 곳이었습니다. 허리까지 물이 찼고 저는 울면서 빠져나가기 위해 필사적으로 높은 곳을 찾아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물 때문에 앞으로 나가는 속도는 너무나 느렸고 물에 빠져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공포감이 강하게 머릿속을 때렸습니다. 그러면서 괜히 동생하고 싸워서 나왔다며 후회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부에게 쏘아붙이며 들었던 생각 중에 제부를 사실 학생 때부터 봐와서 잘 알고 있던 사이였는데 동생을 두고 일부러 바람을 피웠을 사람은 아니긴 했거든요. 그리고 그가 해명했다고 다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제부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란 것쯤은 알고 있었죠. 그냥 단지 동생을 서럽게 울게 했다는 이유로 저희 가족의 불행한 역사를 누군가에게 화풀이하고 싶었던 마음이 컸다는 걸 솔직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제부와 동생을 만나면 사과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죠. 하지만 저는 죽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점점 깊어지는 높이의 물을 헤쳐가며 앞으로 걷고 또 걸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앞에서 저와 같은 신세로 보이는 한국인 남자가 물을 헤치며 저에게 걸어왔습니다. 그러더니 제 손을 잡고 제가 왔던 반대쪽으로 저를 끌어당겨 주었습니다. 그리로 가면 죽는다고 사람이 우는 소리가 들려서 와봤는데 자기한테 발견된 게 다행이라며 말이죠. 저는 그 남자의 손에 이끌려 한참을 걸어갔고 많이 걸어가자 사람들이 서서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은 침수가 잦은 지역이었고 제가 가던 방향은 내리막이라 점점 더 물이 깊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그대로 쭉 갔다면 생전 처음 가는 그곳에서 죽을 뻔했죠. 하지만 다행히 근처에서 마찬가지로 탈출을 하던 한국 사람한테 발견되어서 겨우 구조가 되었습니다. 많은 한국 사람들은 저에게 괜찮냐고 물어봐 주었고 저도 다친 곳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죽을 뻔한 공포감은 제 혼을 쏙 빼놓기에 충분했죠. 저는 기절했고 눈을 떠보니 환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밝은 LED 등이 눈앞에 있었고 주변을 둘러보니 응급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제시와 제부도 있었죠. 병원에서 제 핸드폰을 이용해서 동생한테 전화를 걸어 제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하더군요. 저는 울면서 동생과 제부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진정되고 제부한테 정말 아무 일도 없었냐며 눈을 똑바로 보고 물었죠. 제부는 당연히 없었다고 이제 제발 좀 믿어달라고 했죠. 다시 이런 일이 있으면 내가 한국으로 와서 너를 붙잡고 같이 물에 빠져 죽겠다며 협박 같은 용서를 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 동생과 함께 한국을 둘러보다가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솔직히 제가 한국이 가난하다며 비난할 수준의 나라는 아니었죠. 물론 선진국답지 않게 침수되는 지역이 도시 한복판에 있긴 했지만 사실 미국도 허리케인이 들이닥치면 침수가 되어서 사람들이 많이 죽곤 하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한국을 선진국에서 깎아내리는 것은 말이 안 되기도 하고요. 동생이 만족하면서 잘 살고 있는 나라에 대해서 욕한 것도 제시에게 사과했습니다. 제시는 언니가 진심으로 그런 말을 한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으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도 해주었고요. 그리고 동생 부부는 여전히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다고 안부를 전해오기도 합니다. 동생을 만나러 한국에 갔다가 죽을 뻔했지만 결국 살아 돌아왔고 다시는 불행한 제 가족의 역사를 누군가에게 비난을 돌리는 습관도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를 구해준 한국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